일단 2편까지 마무리는 했는데 최신 판례 하나 소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보충자를 먼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문헌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게 이용이냐 수집이냐 그건데 이게 공개가 안 된 판례거든요. 그 대법원에 이제 속보로 판례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를 다시 또 그 판례 그 공보라고 그래가지고 공보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속기록에 있는 게 판례 공보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속기록에 없는 게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공보에 다 들어가 있는 줄을 착각을 해가지고 옛날 처음에 신림동 강의할 때는 그 종이 공보를 갖다가 그 연회비를 주고 일일이 종이 그걸 공보를 사왔거든요. 그리고 워드 작업을 컴퓨터로 일일이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해서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판례 공보에 모든 판례가 다 담겨 있는지 착각했는데 가끔 못 보던 판례가 가끔 출제되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속기록에만 그 속보에만 나왔던 그런 판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은 구글에다가 판례 번호를 검색하면은 오히려 그 검색이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검색이 안 뜨는 경우가 구글 검색에서 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대법원에서 안 뜨면 일단 포기하지 않고 구글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판례 공보에는 소개가 안 된 거지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 그랬죠. 이제 관련되는 판례가 계속 축적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몇 개 판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속보에만 소개된 거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간단해요. 일단 어떤 사실관계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촬영된 CCTV 영상을 이제 그 열람하던 중에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이게 촬영한 게 그 CCTV 영상에 있던 거를 수집한 거지 이걸 갖다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형벌법규는 특히나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유추해석, 확장해석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배경 지식도 깔려 있고 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이 개인정보 처리자냐 정보 주체냐 공공기관이냐 이런 거 나눠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제공받은 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용만 처벌하는 거예요. 규정이 현재는.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야지 무죄 선고한 건데 형사판례죠. 2018 도니까 형사상고심이라는 게 보이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인 거예요. 그 자기와 관련된 어떤 범죄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줄 보면 수집에 해당하는 거지 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은 진짜 완전히 마무리됐고 이제 3편과 4편 그 두 편을 남겨놨는데 3편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또는 뭐 실효성 확보수단 이런 제목으로 다루는데 양이 많지는 않죠. 그죠?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거는 대집행이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행정벌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행정벌에는 출제하기가 아주 쉬운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법률 복사 붙이기 하면 출제가 쉽죠. 그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행정형벌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쟁점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출제된 데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 4편에는 권리구제가 이제 그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충자료 행정법 체계를 한번 훑어봤는데 권리구제가 행정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게 이제 4편이죠. 그래서 손해정보, 금전적인 손해를 물어주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 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쟁송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논점들이 많아요. 그 국가배상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소송 가면 아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학을 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용어 자체부터 쉽지가 않을 건데, 어쨌든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4편까지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죠? 자, 일단 3편에 개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3편은 강제 집행에 관한 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하고 그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즉시강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에서 행정형벌하고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나눠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렇게 나눠지죠. 그 세부적인 거는 그 해당 본문에서 볼 건데, 일단 간단한 건 뭐냐면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은 의무이행의 직접적 수단이냐 간접적 수단이냐 이 큰 틀에서 다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도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 큰 틀의 분리만 여기서 익히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에 관한 거는 의무부가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즉시강제와 다르다는 거죠. 즉시강제는 단어가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즉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상당한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 부과와 불이행이 전제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 집행 4가지는 의무의 종류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행정상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 이행강제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직접강제도 특별 규정이 있으면 모든 거에 다 가능해요. 강제징수는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에만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큰 틀을 보는 거고, 행정형벌은 형벌이 부과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과벌 절차가. 근데 형법 총칙이 적용이 안 되고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이제 돈에 관한 게 금자 들어가는 게 과징금, 가산금, 중과상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세금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금전적 관계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문에서 보기로 하고. 자, 일단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는데, 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즉시강제와 다른 게. 그래서 장래향에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이에요. 유일하게 간접적 강제수단이라 그랬죠. 강제 집행 중에. 그 신체에까지 신뢰 행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수단, 보충성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재산에 대한 게 대집행과 직접강제, 강제징수고,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직접적 강제수단이고,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거다. 그 즉시강제는 의무부가 하명이죠.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급박한 경우 행해지는 즉시강제와 다른 거고, 민사집행과는 이거는 1편에서도 배웠죠. 공법, 사법의 관계의 그 특질에 관해서. 자력강제나 탈역강제는 시간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력강제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배운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도 나간 거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새롭다 그러면 이 행정법 정보가 할 수가 없어요. 행정법은 1편부터 강론까지 전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안 되고 찔끔찔끔 하다가 자꾸 앞에 공부한 걸 까먹으면 뒤에 나가도 내내 이해가 안 돼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3본 공부법으로 집중적으로 앞뒤가 까먹기 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느냐, 그 제재 처벌이 직접적인 거고, 처벌당하지 않으려면 의무 불이행을 하지 말고 의무이행하라, 간접적인 거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 뭐 이 강제자 들어가는 게 권력적인 거, 강제자 침입적인 거에 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학설은 없다는 거 법률유보에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플러스 알파, 더 이걸 넓히려는 시도에서 중유사항유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급부행정유보설 대두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실정법적 근거인데 일반법이 존재하는 거 중요한 쟁점이에요. 간단한 지식이지만 대집행은 이거 틀릴 수가 없죠.
행정대집행법이에요.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대집행이니까 대집행이라는 법률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강제징수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이에요. 강제징수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다른 법률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런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에 관한 거, 이거는 미처 수정을 못했네. 이거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에요. 그 본문에서는 그 제가 수정을 한 거를 보충 자리에 해놨거든요. 이게 지난해 개정된 걸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수정하시고, 아마 다음 주쯤 이건에 관한 정오표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지금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정오표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 이건 연결이 잘 안 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행정조사도 틀릴 수가 없죠. 과태료 부과는 이것도 어때요? 과태료가 그 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는 배경을 알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나머지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 정리하면 되죠? 그 수단이 뭐 4개 있다는 거, 이런 분류는 뭐 최하급 난도이기 때문에 이건 깔끔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대집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행정상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 분리행위죠. 이게 뭔지는 그 다음에 요건에 관해서 부연 설명할 거고, 대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대신해도 되는 성질을 대체적이라 그러죠. 그다음 자기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고, 이 반대가 부작이라 그랬죠.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이것도 다 이제 본문에 음미할 거예요.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에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의 일반적 수단에 침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는 자력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타력강제보다 이게 유리하죠. 이게 유리하면 시간하고 돈 들어가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민사상 강제집행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있죠. 행정상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그랬죠. 법률 여부. 그 다음에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요 때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외울 건 아니고 예외가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행. 이러면 시간하고 돈 들여 민사소송 방법으로 하는 건 실익이었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없는 거로 해서 각하가 되거든요. 각하. 그 정오표에 보면 여기 대판 2,000하고 점 찍고 이게 붙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한 거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오표 내도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강박적이라는 건 조금 부정적 어감이라 굉장히 꼼꼼한 친구 아니면 이런 거 무시해도 좋아요. 그 내용과 관계되는 거, 내용 자체에 관계되는 거 외에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정오표에는 저런 것도 일단은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 요거는 이제 그 보령시장 사건인데, 요거는 나눠봐야 될 논점이 있어요. 행정청이, 얘는 대집행권자가 행정청이라 당연히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행정청의 채권자, 얘는 일반 국민이거든요. 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대집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대집행을 못하니까 국가 대신에 얘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청은 가능하고 행정청의 채권자는 일반 국민이라 대집행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요 강조 표시되어 있는 거, 관리권자인 보령시장, 얘는 장자 들어가는 게 행정청이라 그랬죠.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령시장이 민사소송 제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보령시장은. 자, 다만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 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를 대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외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절차 방법이 없죠. 대집행 주체가 못 되니까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 대집행 주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잠깐 슬쩍 보면 그 큰본 1번의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할 수 있는 데는 당해 행정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급 행정청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원고는 국가를 대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결론이죠. 이거는 행정청이냐, 행정청의 채권자냐,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음미하면 간단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또 되풀이되는 판례예요. 행정청. 그 다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행정청. 다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저런 거는. 자, 대집행의 요건인데 일단 그 법적 근거 있어야죠. 법률. 근데 법률에 의해 위임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건 2편에서 다 배웠죠. 1편의 법률로부에서도 배웠고 직접 명령되었거나 이게 법규하명이죠.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행정행위로서 하명처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타인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대체적 자기 의무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분리행위를 전제 따라서 직시강제와 다른 거고 다른 수단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 곤란한 게 필요성, 보충성, 최우수한성인데 이건 입법적 실수라는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분리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거로 인정될 때 상당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그 공익, 이게 이제 불확정 개념이니까 판단 여지의 문제죠. 학설상. 물론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당행정청이지 감독청, 상급청, 제3자, 법원, 집행관 다 틀린 거로 출제된 거예요.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는 게 자기 집행인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면 이게 직접 강제로 독일은 분류하는데 우리는 대집행으로 분류해요. 어쨌든 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는 뭐 맞으니까. 그죠?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이게 타자 집행, 제3자 집행인데 비용을 의무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다 틀린 거고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음미할 게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이제 음미할 거예요. 대집행 주체 1-154에서 인용했는데 당행정청인데 이거는 하명청을 얘기하죠. 의무부관. 위임이 있으면 법적 권한이 이전되니까 수임청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급행정청이나 제3자 법원 이건 법원이 하는 건 타락강제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대집행 주체하고 실행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대집행 주체는 행정청이지만 그 실행은 도급 계약에 따라 그 공사 장비, 포크레인이나 뭐 철거 장비가 있는 민간업자와 도급 계약이라는 민법상 계약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일반적이죠. 그죠? 그 대집행 주체와 대집행 실행자는 나눠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자기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대집행 주체이자 실행자가 되는 것이고 제3자는 주체는 못 되고 실행자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판례 당연한 건데 군수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 법적으로 누구 권한이? 업장의 권한이니까 개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 뭐 이럴 이유가 없죠. 대집행의 선명관계인데 행정청과 의무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사법상 의무분리행을 대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청과 제3자는 사법 계약설이 다수설이에요. 도급계약. 도급계약까지 읽을 건 아니고 그냥 사법계약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의무자와 제3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자, 일단 뭐 첫 번째 거는 받고 판례로 넘어가면 자, 일단 철거명령이 없었다면 개고처분을 위법하다. 당연하죠. 왜? 철거명령이 없으면 의무가 없는 거고 의무가 없으면 의무 분리행위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판례고 그 다음에 그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여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이전 또는 제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지를 더 그 전문에서 배경을 해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판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거는 내년 개정판을 만들 때는 교과서에선 빼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고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판례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론서하고 판례 규제를 이원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올해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는 타인이 행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외울 게 없어요. 철거하는 거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죠. 건물 수리, 청소, 소독, 원상회복, 그 철거업자, 요 공사업자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시설 개선, 식목, 사람 돈으로 사가지고 하면 되죠. 이거 뭐 외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대체적이라는 단어만 알면. 그 다음에 지상물 철거 의무 대집행 대상이다. 근데 이거는 그 철거 의무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공유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법관계라 그랬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는 대집행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이건 배경을 외워야 돼. 이게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잡종재산, 지금 이제 일반재산인데 이 판례에 있을 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집행 준용 규정이 없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안 이어도 돼요. 이게 전공로 사건이죠. 그래서 청사실현 사무실을 불법 사용했는데 이거 중지하기 위해서 전공로의 물품 철거, 어때요? 물품 철거 이러면 대체적 자기의무라는 게 딱 보이죠. 그 다음 공법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것도 공무원이니까 저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거는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자기의무, 수인 급부의무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비대체적 자기의무부터 보면은 이것도 상식이에요. 의사의 진료 치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조금 의무는 들긴 들죠. 왜냐면 의사가 뭐 우리나라에서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꼭 그 의사라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데, 대신에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예술가 창작 의무는 이건 남이 대신할 수가 없죠. 피카소가 자기 조수 시켜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그림 팔아먹는 건 사기가 되죠. 예방접종, 신체검사, 건강진단을 남이 대신 받아주면 그 효과가 나한테 생기나요? 이건 뭐 안 이어도 판례사안에 있는 게 인도, 명도, 태거, 점유이전이 동의어예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 출제가 많이 된 게 관악산 도시공원 매점 그 태거 사건인데, 태거란 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매점에 이제 이건 강론에 가면 총론에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말이 허가지만 행정재산은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특권 설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외워야 되는데, 총론에서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갱신을 안 해주면은 자기가 직접 쓰려고 하니까 이제 갱신을 안 해서 이러면 이제 매점 비워달라는 거지, 매점을 철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철거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 점유를 이전받겠다는 건데, 점유 이전이 인도, 명도, 태거, 이게 점유 이전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된 목적이 매점의 운영을 보존하기 위해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점에 대한 관리처, 공원관리처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 점유 이전, 이 말 나오면 이란 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이거는 비대체적이기 때문에 저항하면 직접적인 실력행사로,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로 끌어내야 성질이지 대체적 자기의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명도 의무 나오는 순간 결론 났죠. 뭐 증인 출석 의무, 이건 일신전속적이고, 부작위 의무는 일일이 올 게 없죠. 부작위 의무는 금지예요, 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하 보면 법령에서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명령 규정이 없을 경우, 그럼 이건 법률리부죠. 자기 의무 부과의 근거가 없으면 자기 의무 부과할 수 없죠. 법률리부 원칙상. 또 부작위 의무의 법적 근거는 이건 그 부작위 의무의 근거일 뿐이지 말 그대로 자기 의무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 표현을 부작위 의무로부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또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의무, 즉 위반 결과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출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은 대집행 안 되고 직접 강제나 이행 강제금만 될 뿐이다라는 거죠. 이 인천광역시 남구의 용현동의 유치원 놀이터 설치 사건인데, 여기에 그 법률에는 금지 규정만 있지 건축법과 같이 명령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또 이게 위반 결과 줄바꾸기를 할 때가 아닌데 바꿔졌네.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배웠죠? 원상복구 명령, 선행처분이, 자, 무권한 행위는 무효다라는 것도 하자론에 배웠고, 그 다음에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예외 없이 후행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거 하자 승계론에서 또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단, 중지, 금지, 다 같은 맥락이죠. 이런 건 뭐 쉬어가는 코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법상 의무지 사법상 의무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국유재산,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그 배경을 이건 알고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거 1편의 배경지식, 협의 취득, 이거는 1편에서도 사법관계를 받고 2편에서도 공법계약에서 사법 그 계약에 해당하는 걸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사법상 의무고 대집행 대상이 못 된다. 다른 수단으로 이행할 거 곤란할 거 이건 무의미한 건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 무의미하냐면 이 보충성은 최우수단성이라 그랬죠. 최우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침해가 경미한 게 있을 때 그게 먼저고 얘가 최후에 나선다 이런 의미인데, 대집행보다 더 침해가 적은 수단은 없거든요.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입법자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조직폭력배 보스가 보충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조직원들이 먼저 결투를 해서 끝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가 최후에 나선다. 이건 보스가 두목이 할 소리지, 그 제일 막내 말단 조직원이 형님들이 안 되면 내가 최후에 나선다. 그거 막내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법적 실수인데 뭐 출제된 바는 없어요.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일 때, 일단은 학설상은 판단요지설이죠. 근데 뭐 판례는 재량행위라는 건 이미 행정행위 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판례는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성질상 대체적 자기의무 요건은 필요하죠. 아무리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이건 최소한의 요건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해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가 너절하죠. 그래서 저런 표지가 나오면 애우지 않아도 뻔해요. 공익적의 우려 인정사례면 소방도로 치면 어때요? 소방도로는 이거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을 지키기에 필수적인 거예요. 공익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못 느끼면 제가 더 도와줄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뭐 상식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뭐 인적건물과의 조화, 도시미관, 뭐 이런 거, 탈법행위 경우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 수혜 무시하는 거고, 공권력이 붕괴되면은 나라 꼬라지가 되질 않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 발동해야 될 상황에서 공권력을 발동을 안 하고 뒤로 숨었다는 게 이게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정권이 넘어간 거고, 그 법에 따른 정당한 적법한 권한은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논란이 될 만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관점에 따라서는 탄핵 사유로도 가능할 수 있었던, 국회 여건 때문에 뭐 절대다수가 민주당이라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법적 논리만 갖고는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저는 아주 질려버렸어요. 저렇게 무능하면서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나.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 보복 이거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정치 보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거는 도시미관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아까 2번 판례에서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뭐 논리 갖고는 구별이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공익자의 우려 부정사례 첫 번째하고 이게 뭐 똑같은 광고물인데, 그러니까 구별되면 그거예요. 광고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때, 광고 자체가 이때는 공익자의 우려 인정했고, 오른쪽에는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도로조명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사유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일단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도로조명허가 안 받은 걸 방치하는 거는 뭐 그러면 공권력 무력화가 아닌가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이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 갖고 구별하면 되고, 합법화가 불가능한 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3번 판례는 55페이지에서 인용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돼요. 위에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할 때는 요지는 다 쳐도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공익자의 우려 부정. 출제됐던 판례인데 두 번째 판례 재미있는 거죠. 건축허가 면적보다 고작 얼마? 0.02 평방미터 정도만 초과. 이걸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공무원이 뭔가 보복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가능한 거라 뭐 여러분들 요지는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두 번 읽을 것도 없어요. 그다음 법률문은 그대로 할 수 있다니까 재량행위라는 게 다수설이죠.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건 충족의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왜냐면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대집행이 적법이라는 거니까. 적법은 피고 행정청에 유리한 요건이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는 일단 순서부터 외워야 돼요. 여기서도 순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이건 하자 승계 인정 사례로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외워둬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 경고하는 거죠. 경고 무시하면 최후 통첩, 영장 통지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까지 무시하면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게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니 때문에 들어간 돈이니까 니가 돈 물어내라.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납부 명령. 계고는 경고예요. 경고를 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고가 대집행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행강제금에도 그 계고 절차가 있다라는 거. 어딨냐면은 498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고 절차가 있냐, 이거 간단한 최하급 난도해야죠. 못 외우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헷갈리는 거니까. 자,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죠. 의지를 알리니까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이런 걸 의사의 통지라는데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되는 거고, 의무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해야죠. 필요한 기간이 확보 안 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적 성질은 아까 의지, 뜻, 의지를 알려니까 의사의 통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데 1차 계고만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계고 처분이 있어야 이후 대집행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대집행 실행이 되면은 그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권리만 직접 관계되니까 처분이다라는 논리죠. 근데 2,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다 터지냐면 이
옛날에 북제주군 그 사건인데 1차 계고를 다투려고 봤더니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거예요. 앞날부터 9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계고 문서로 받아봤기 때문에 앞날부터 3달밖에 안 줘요. 90일. 지났는데 뒤늦게 다투려고 했더니 이게 제소기간이 지나니까 2차, 3차 계고가 있으니까 만일에 얘네가 독립적으로 1차 계고와 별개로 처분에 해당하면 얘네들은 아직 제소기간이 안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제기했는데 결국은 각하됐죠. 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1차 철거명령이 계고 처분으로 확정적으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본 거예요. 논리가. 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는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종전의 계고 처분에 의한 건물 청구를 단순히 사실상 독촉에 이게 법률적 독촉은 처분이거든요. 독촉하거나 대집행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촉이 그 강제징수의 독촉 절차가 있는데 그건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용어는 같지만 법률적인 거로 독촉과 그 사실 행위로서 독촉은 달라요. 504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게 그 독촉 의사의 통제 나오죠. 우리가 2편에서도 다뤘잖아요. 사실행위에서 행정행위로서 통지와 사실행위에서 통지. 통지란 말 같지만 법적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뭐 기준 입장이 제약인이고. 근데 요거 대집행에 관한 판례는 아닌데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반복된 신청에 대한 새로운 신청에 대한 반복된 거부 있죠.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같이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그 5번 판례가 오히려 더 배경이 더 논거가 있기 때문에 4번하고 결론은 같은 건데, 자, 최신 판례로 볼까요? 수익적 행정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서의 거부라는 게 논 거예요. 그냥 이것도 새로운 신청이 없는데 그냥 뭐 진짜 논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 신청 없는데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부당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거부한다고 문서가 또 날라오고 또 참 별일이네 했더니 얼마 있다가 또 거부한다고 또 날라와요. 정신 나간 공무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이거하고 결론을 달리할 거예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이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기간인데 이건 사회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한을 말하죠. 근데 요거는 뒤에 걸 음미해야 돼요. 이게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인데, 자,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때, 애초에 부여하지 않을 때는 비록 나중에 대집행 시기를 늦추었다 이래도 하자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 치유와도 관계되는 논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뒤에 걸 뒤틀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음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고 내용 및 방식인데 이건 특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것도 행정행위 때 봤죠? 불명확, 불확정, 불특정 이건 무효사유죠. 근데 이 특정 방식이 형식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단 문서주의예요.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라고 그랬죠. 이거는 대집행의 경우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구두에 의한 건 무효가 된다. 이것도 하자론의 행정위 때 배웠죠. 대집행 대상 즉 그 불법 건축물이 뭔지를 특정해야 되는데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라는 형식의 문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실제에 의해 판단한다고 알면 돼요.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판례이 대집행에서는.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건의 충족 시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무부가 계고를 결합했으냐. 이게 이제 문장이 조금
독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보충자료 정리했어요. 자, 일단 대집행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일단 철거 명령 의무부가 그 다음에 이제 계고하고 상당한 기간 경과해서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대집행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합 가능성은 동시에 하는 걸 결합 가능성이라네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의무부가 계고를 동시에 하면 그 의무불이행은 그 밑에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발생하는 거지, 계고 시에는 의무부가만 존재하고 의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시를 계고시설을 기준으로 한 다설에 따르면 이거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결합할 수 없다. 부정서를 결합했다면 위법이라는 건데, 근데 대집행 실행시를 기준으로 한 소설 판례에 따르면 어때요? 뭐 그 전 단계에서 의무불이행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이고 따라서 결합해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그 보충자료 설명한 그대로네. 자, 이 판례 보면은, 판례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커요. 한번 판례 문장 출제되는 거 판례니까. 이것도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계고사란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철거 명령과 행정 대집행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거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 부과할 때도 상당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도 또 계고할 때도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두 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부여 안 한 걸 갖고 충분한 기간을 줬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문제이고, 또 계고는 경고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무 불이행 한번 내가 개겼어요. 홧김에. 난 절대 응할 수 없다. 개겼더니 개겨봐야 이게 뭐 득이 될 게 없다 해가지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계고장이 날아오고 내가 버티다가 계고장 날아오고 상당 기간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계고의 원래 입법 취지란 말이에요. 그 판례는 상당한 기간을 두 번 주는 그 양의 문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계고의 그 뜻과 취지, 이거를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엉터리 판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계고 절차의 생략, 이거는 그 사유까지 외울 건 없는데 안 외워도 읽어보면 해석이 되니까 출제가 이것도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고, 생략할 수 있고 생략될 때 뭐 견해들이 그 정도로 처리하면 되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도 의사의 통지, 이건 판례는 없고, 이 내용도 그냥 읽어보세요. 다 이 내용을 규정될 내용을 갖다가 출제 당장 될 일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제목 정도로. 대집행 실행, 이거는 옛날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깊숙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수험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감각을 좀 알잖아요. 이게 이제 변별력 때문에 중요한 게 반복해서 출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종전에 출제가 안 됐던 깊숙한 것들이 이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출제가 이미 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는 후에 안 된다. 이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일가 시간 이해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런 마인드는 행정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조사에도 자 536에 있죠. 536에 그 괄호 3번에 보면 현장조사, 거기 두 번째 단락 보면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죠. 근데 예외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를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충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아, 일단 그 일과 시간 내에 하는 게 원칙이다. 행정조사든 뭐 대집행 실행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 예외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외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거는 뭐 이미 사실행위 때 받고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죠. 실력 행사 가능성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무게추가 이제 판례로 옮겨가고 있어요. 판례 없을 땐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옛날 나리타 국제공항 거기 있을 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거로 끌어냈거든요. 왜냐면 건물이 철거 예전 건물인데 그 안에 주민이 점유 이전은 뭐예요? 비워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안 비워주고 거기 들어놓아 있으면 어때요? 거기다 그냥 바로 철거를 하면 죽거나 최소한 다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집행권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끌어내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는 즉시 강제로 끌어내고 이거에도 저항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벌로서 간접 강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거고 따라서 우리도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그에 따른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출제가 벌써 제법 됐어요. 최신 판례인데도. 자, 바로 요지로 가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음미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상당히 이거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퇴거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인도, 명도, 퇴거, 점유이전 이거는 대집행 대상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이게 연결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것까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거를 대집행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대법원이 과연 문제의식을 갖고 판시를 한 건가? 대단히 의문이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그 뒤에 거는 학설하고 같기 때문에 뒤에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 게 그게 문제예요.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논리가 꼬여요. 아니 그 대집행 방해하는 거는 즉시강제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냥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는 거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대집행과 별개의 거거든요.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함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도움 요청하는 거하고 그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래저래 꼬였어요. 문장도 꼬이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교수들이 뭐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판례에 대해서 이건 제 강의 특징은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문제를 못 느꼈다면 여러분 실력이 아직 완성이 덜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 됩니다. 단순한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천재인가 봐. 이 판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그랬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판례였다. 그래서 비용징수는 이거는 공익과 관계되니까 그 행정청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그 용어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죠. 자, 대집행의 요한 비용의 증세에 있어서는 실제 요한 비용액과 납기를 정하여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그 다음에 문서 주인은 약방에 감추고 납부를 명해야 되는 거고 급부함형으로 처분서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건 국세징수법의 예인데
이행강제금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예요. 이게 500하고 요런 걸 비교하지 않으면 정확한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냥 깊숙하게 그 각인이 안 되게 되고 500페이지 보면 그 판례 사이에 본문이 있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게 491인데 지방세 체납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행정청구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당 가는 순위에 선취득권을 갖는다. 이런 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기억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더라도. 그 다음에 뭐 비용 좀 전에 봤듯이 그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자력강제인 대집행이 되면은 민사소송 필요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 이것도 자력강제잖아요. 그게 가능하면은 시간하고 돈 들어가서 민사소송 절차로 다툴 실익이 없다. 각하되는 거예요. 자, 대집행의 요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죠. 따라서 자력강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 비용의 징수에 관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이보다 간이하고 간이하다는 건 이제 시간이나 절차 경제라고 그러고 경제적인 건 말 그대로 돈에 관한 거죠. 특별구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청구는 소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건 각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은 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규정이 있냐 없냐를 알아야 돼. 왜냐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 규정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대집행법에도 규정이 있다. 결론은 뭐 뻔해요. 결론은 당연한 건데 규정이 있냐 없냐를 외워야 되는 거고 협의소이길 때 대집행 실행 전에는 대집행을 막을 실익이 있지만 건물이 철거되고 난 다음에는 건물 철거를 막아달라는 소송은 이미 의미가 없죠. 돈 물어내라 손해정보는 몰라도. 자,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판례죠. 그 사실행위로서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철거를 막아달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물어내라, 건물값 물어내라, 또는 원상복구하라, 새 건물 지어내라, 뭐 이런 거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이거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임의주의니까 임의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외울 필요가 없어. 하자승계 행정행위 받고 4번, 5번 다 행정행위 받고 손해배상 결과지고는 4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대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좀 양이 좀 있었죠.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